오늘은 카카오 네이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뉴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정치권에서 카카오 네이버 등의 플랫폼 기업이 독점적으로 온라인 상권을 침해하고 있다. 그래서 입점 업체들한테 불이익을 주고 군림한다. 이런 사항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이슈가 있었고, 또 금융위에서 카카오뱅크, 네이버페이, 토스 이런 곳에서 금융상품 판매에 대해서도 한번 규제를 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플랫폼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궁금한 부분은 그래서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이 가장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어떤 걸 보면 되냐, 미국에선 1890년도부터 이 셔먼법이라 그래서 반독점법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기업들을 이제 반독점법 소송을 진행하고, 주가가 오른 기업도 있고 떨어진 기업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경우에 따라서 어떤 것 때문에 떨어졌고 어떤 것 때문에 올랐다. 자, 그렇다면 이거를 그대로 적용해서 네이버와 카카오에 적용을 해본다면 앞으로 이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채널은 고품격 경제 재테크 전문 채널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빨을 많이 텁니다. 결론만 딱 듣고 싶은 분들은 뉴스를 찾아보시거나 블로그 이런 데 포스팅을 찾아보시는 게 훨씬 더 빠르죠. 여러 가지 두루두루 경제 상식부터 왜 이렇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전망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은 분들이 이제 유튜브를 보시는 거고, 또 일단은 재미가 없으면 듣기가 좀 짜증나죠. 그래서 최대한 웃겨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개그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최대한 쉽고 재밌게 풀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반독점법이 뭔지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반독점법, 그러니까 독점을 금지하는 이런 법이다, 이게 답인데, 미국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했던 사건 한 3가지 정도만 꼽으면은 스탠다드 오일 트러스트, 미국 시장의 88%를 거의 독점했던 이런 케이스가 있고요. 이것도 반독점법 소송을 맞아가지고 이제 해체가 됐고요. 다음으로 이제 IBM, 여기 또한 또 컴퓨터 시장의 거의 70% 이상을 장악을 했다가 반독점법 이슈를 맞았고, 마이크로소프트, 우리가 쓰고 있는 윈도우 거의 90% 이상을 장악을 했어서 여기서 끼어 팔기 하다가 반독점법 소송을 맞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바로 출범한 게 이제 구글이고, 지금 구글도 어떻게 보면 독점 기업이 되었죠. 일단 기본적으로 반독점법의 문제가 뭘까요? 기업들이 독점을 하게 되면 갑자기 가격을 올려요, 이놈들이. 그럼 경쟁 기업이 있을 때는 서로 어떻게든 가격을 낮추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소비자들이 좀 더 싼 가격에 제품을 구입을 할 수 있었는데, 독점이 되고 나면 가격을 지네 마음대로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본다. 그래서 이걸 규제를 해야 된다는 거, 이 시작이 바로 반독점법의 시작입니다. 영어로는 Antitrust Act라는 이런 미국의 1890년도에 존 셔먼, 이런 상원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어요. 그래서 셔먼법이 바로 반독점법 시초다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럼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반독점법까지 만들어가지고 기업을 해체시키냐? 1870년대 록펠러가 100만 달러의 자본금을 가지고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를 창설을 하게 됩니다. 그때 석유 채굴 사업이 미국에서 굉장히 크게 부흥을 했었는데, 록펠러 가문은 이미 이제 철도 수송 그리고 석유 정제에 투자를 해서 엄청난 돈을 모으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석유의 운송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철도 회사와 담합을 한 거죠. 그래서 리베이트 제도를 통해 가지고 석유 회사들 중에 뭔가 좀 마음에 안 든다거나 경쟁사, 아니면 우리가 인수합병 제의를 했는데 요걸 잘 안 하는 요런 애들을 갖다 무참히 밟아버립니다. 이거 전부 다 인수합병을 해서 당시에 미국의 88% 석유를 이 록펠러가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를 통해서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점을 하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가격을 지네 마음대로 올리는 거예요. 소비자분들이 너무 피해를 크게 당한다. 상원 의원 중에 존 셔먼이 이제 안 되겠다, 얘는 우리가 손을 봐야 되겠다고 법안을 발의한 게 바로 셔먼법이죠. 이 법이 1890년대에 나왔는데, 이 법이 나왔을 때는 이미 록펠러는 벌써 정계부터 해서 미국 사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해체를 하려고 해도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당시 뉴저지에는 지금의 지주회사를 허용하고 있었어요. 회사가 회사를 소유하는 게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뉴저지로 본사를 딱 옮겨서 그쪽에서 계속 독점을 유지해 갑니다. 그게 언제까지냐? 1911년도까지. 당시에 루즈벨트 대통령하고 엄청나게 싸우다가 결국에는 연방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를 해서 34개 기업으로 회사가 다 쪼개지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은 그러면 어떻게 됐냐? 회사가 아주 쫄딱 망했냐? 절대 그렇지 않죠. 엑슨모빌 이렇게 여러 가지 회사로 나눠졌는데, 결국에는 엑슨모빌이 다시 합쳐져서 엑스모빌이 됐죠. 쪼개놓으면은 결국엔 또 다시 합쳐요. 또 그리고 주가는 어떻게 됐냐? 34개 기업으로 나눠지고 나서 각각 기업마다 평가를 또 다르게 받게 되는 거예요. 더 좋게 받아서 기업의 가치가 더 높아져서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의 주가는 30% 이상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록펠러 가문의 후손들이 엑슨모빌부터 해서 쉐브론, 이렇게 미국의 석유 기업들을 전부 다 지금까지 대대손손 장악해오고 있다, 실질적인 지배자다 하는 이런 음모론이 있는데, 그냥 음모론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는 모르고요. 또 이렇게 잘된 케이스가 있는 반면에 IBM이랑
사실상 마이크로소프트는 약간 좀 폭망한 케이스예요. IBM은 1969년에 반독점법 소송을 맡게 됩니다. 1969년 요 당시에는 컴퓨터가 IBM이면 IBM, 그러니까 독자적인 방식으로 돼 있었어요. 지금은 전부 다 규격화가 돼가지고 그 안에 부품 같은 것들을 뭐 다른 회사에서도 만들고, 특히나 소프트웨어는 누구나 다 만들죠. 당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반드시 IBM의 협력사들만 쓸 수 있는 코드부터 해서 호환성이 되기 때문에 그 회사들만 소프트웨어, 주변기기, 부품을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당시에 IBM이 70%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IBM과 손잡지 않은 경쟁사들은 사업에 뛰어들 수도 없었고, 애초에 있다면 전부 다 도산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1969년에 반독점법 소송을 받았는데, 소송을 계속 진행하면서 우리는 죄 없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소송이 진행됩니다. 거의 한 13년 됐는데,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표준화 규격으로 얘네들이 이제 계속 요구에 따라서 바꾸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생 업체들이 어마어마하게 생긴 거죠. 컴퓨터, 뭐 주변기기, 부품, 또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들도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IBM 컴퓨터 시절에 소프트웨어를 장악한, 그러니까 윈도우를 만들어서 그 시장을 장악한 기업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반독점법이 나오면서 IBM이 죽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살고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되죠. 얘네는 1992년에 반독점 소송을 또 맡게 됩니다. 왜 맡게 됐냐? 넷스케이프라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윈도우의 익스플로러에 대응하는 대응마였는데, 이때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 윈도우에 들어가는 컨텐츠라든가 뭐 API, 통신 프로토콜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저는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여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업체들과 전부 다 담합을 해가지고 넷스케이프를 몰아내고 자기 윈도우 제품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부터 해가지고 검색 엔진 빙, 뭐 MSN 메신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꽂아놓고요, 다른 회사 제품이 들어올 수 없게 이렇게 막았다는 거죠. 이런 반독점법 소송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엔 우리도 그냥 공개하겠다, 대신에 끼어 표하기 안 할 테니까 마음대로 들어와서 여기서 너네가 프로그램 만들어서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되면서 2001년 9월에 결국에 합의를 하게 되는데, 그 안에서 이제 검색 포탈로 엄청난 또 현재 독점 기업이 된 구글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IBM에서 반독점 맞아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되고, 마이크로소프트 반독점 맞아서 구글이 독점 기업이 되는, 이렇게 결국에는 역사적으로 계속 독점 기업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바로 반독점법이죠. 그런데 반독점법 때문에 이 기업들이 망한 게 아니다, 요거를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로, 소송을 하게 되면 당연히 소송 비용도 발생하고, 뭐 대표들이 골치가 좀 아픈 문제는 있어요. 그리고 또 새로운 경쟁자들이 등장하는 요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이때 헛발질을 몇 번 했다는 거죠. 기업들이 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대응을 해 나갔다면은, 그러면은 더 좋아질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 됐을 텐데, 혁신을 하지 못한 게 사실상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사티아 나델라 요 분이 CEO로 되고 나서부터 마이크로소프트가 엄청난 혁신을 했잖아요. 신성장 동력을 계속 찾았고, 그래서 주가 보시면 막 수직으로 급등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단순히 반독점법 소송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 경우, 이런 경우보다는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경쟁자가 출현하고 회사가 소송에 시달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혁신을 해 나갔어야 되는데, 그 혁신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성장 기업들이 결국에는 주가가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ATI라고 한번 들어보셨어요? 우리 또 ATM기는 아는데 ATI는 쉽지가 않죠. 반독점 면제 이런 건데,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고 이 경쟁 업체들의 심각한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 그럼 이 반독점법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아마존이 요거에 잘 피해 가다가, 최근에 뉴스 보시면 리나 칸이라는 요 분이 있죠. 이분이 FTC, 그러니까 연방거래위원회의 위원장이 됐는데, 이 친구가 뭐 하는 친구냐면 아마존 반독점법의 역설이라는 요 논문을 낸 이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존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반독점법 이슈를 피해갔던 이유가 결국엔 소비자들이 아무런 피해를 안 입었다는 거예요. 아마존이 출연하고 나서 오히려 제품의 가격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소비자들 전체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는데 이게 무슨 독점 기업이냐, 오히려 선한 기업이지, 이렇게 됐었는데, 이 리나칸이라는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거는 아마존이 결국에는 자기 경쟁 업체들의 고혈을 짜냈다는 거죠. 그래서 경쟁 업체들이 굉장히 안 좋아져서 소비자들은 좋지만 경쟁 업체들은 피해가 간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인데, 조금 호응이 안 가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이게 정치라는 게 결국에는 자기 입장에 따라 틀린 거잖아요. 아마존이 나옴으로 인해서 우리 같은 소비자들은 굉장히 낮은 가격에 여러 가지 제품을 쓸 수 있게 됐어요. 근데 반면에 이런 뭐 유통업체라든가 이런 경쟁 기업과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건데, 그 친구들의 입장이라면 저도 그런 말 하겠어요.
아마존 나쁜 놈들, 얘네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근데 저희 같이 전혀 상관없는 소비자들은 또 틀리다는 거죠. 결국 얘기를 뭐 독점돼서 가격을 올린다 그럼 그때 규제를 하면 되지, 지금 가격도 안 올리고 있고 더 낮추고 있는 와중에 왜 요거를 건드려서 괜히 이러다 가격 올린다 그러면 피해는 우리가 고스란히 보게 되는 거고 다시 또 그 이익이 기업들한테 돌아가는 거니까, 글쎄요, 솔직히 이거는 답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각자 입장이 틀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뭐 제가 뭐 정치인도 아니고. 리나 칸의 요 얘기는 경쟁 기업들이 다 망하게 되면은 뭐 결국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냐, 빅테크 기업들 대부분 다 거의 독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해야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일단 빅테크 기업들이 무너지기 쉽지 않은 이유, 그러니까 아마존의 예를 한번 들어서 보면 전체 영역을 다 뭐 제한한다, 뭐 이미 투입된 영역까지 제한하겠다, 이렇게 하기는 정말 쉽지 않아요. 뭐 거의 중국에서는 가능한데 아무리 봐도 이제 미국에서는 쉽지 않을 문제고, 아마존이 사업에 진출한 분야는 가격이 전부 다 낮아지는데 아마존이 진출하지 못하게 막은, 뭐 정치권의 리베이트를 하든 뭐든 막은 요 분야는 가격이 떨어지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역차별 문제가 생기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거고요. 그리고 옛날처럼 이런 뭐 테크 기업이라든가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한 영역에, 그러니까 독점만 물고 늘어지지 않는다, 이게 또 빅테크 기업이라든가 지금 독점 기업들이 무너지기 쉽지 않은 이유예요. 예를 들어서 볼게요. 예전에 IBM과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컴퓨터를 독점하고 있다, 이 부분에 너무 치중을 해가지고 거기서 계속 이익을 창출하는, 계속 집중을 했던 겁니다. 사실상 사업 영역을 미리 넓혀서 소프트웨어부터 여러 영역으로 계속 혁신을 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고 망한 이유가 가장 크고요.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사티아 나델리를 빨리 영입을 해야 됐던 거죠. 그래서 오피스 365도 이렇게 만들어서 빨리 바꾸고, 뭐 애저 같은 거 클라우드 컴퓨팅 빨리 만들어가지고 실행을 했었으면은, 그렇게 혁신을 했었으면 당시에도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올라갔겠지만은, 근데 반독점법 이슈라든가 이런 거에 치중하느라고 그런 혁신이 부족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빅테크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혁신을 멈추질 않아요. 특히나 이제 플랫폼 기업들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 영역 자체가 무제한입니다. 근데 어느 한쪽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마존을 가지고 전자상거래 부분에 일정 부분을 뭐 지금 규제를 한다 그래도 지금 아마존이 하는 사업이 그거 하나가 아니잖아요. AWS부터 해가지고 우주산업, 인터넷 뭐 여러가지 혁신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과거처럼 이렇게 독점 하나 잡았으면 그거 갖고 먹고 살려고 거기 하나만 매달려 있지 않는 기업들이면은 이런 반독점법 이슈가 있더라도 주가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이거를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이 D램 부분에 거의 과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막 삼성전자부터 하이닉스 영업이익률이 D램 부분에서 막 50% 이상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만약에 이런 거를 보고 어쨌든 이게 반독점이다, 그래서 뭐 미국에서 한 군데 더 기업 더 늘려가지고 경쟁을 만들어서 반도체 가격을 더 떨어뜨리겠다,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할게요. 그래서 정부가 전폭적으로 D램에 지지를 해서 마이크론 같은 기업을 하나 더 만들어서 4강 체제를 만들어서 D램 가격을 떨어뜨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뭐라 그럴까요? 네, 하세요 그래요. 어차피 설비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기술력 격차를 통해 가지고 이 독점이라는 체제 자체가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쟁사를 살릴 수 없는 이런 위치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반독점법이 규제를 가한다고 해도 기업의 위상을 무너뜨리기 굉장히 어려운 이런 기업들이 현재 굉장히 많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이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 생활에 너무 깊숙이 들어왔어요. 근데 카카오 같은 이런 메신저 같은 경우에 니네 독점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갑자기 정부에서 무슨 네이트온을 갖다가 거의 2강 체제로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이거 뭐 중국에서는 가능한 일인데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사람들한테 네이트온 써라 이러면은 저는 안 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D램처럼 반독점법으로 이게 무슨 영역 자체가 물러날 수 있는 이런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IBM처럼 이렇게 규격화가 되면서 누구나 쉽게 뛰어들어서 교체가 가능한 이런지 않은 비즈니스 모델들이 있는 기업들이 뭐 삼성전자라든가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그렇고요. 그 안에서 또 혁신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핵심이 될 텐데, 플랫폼 사업 자체가 확장성이 무한되다 보니까 계속적인 혁신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제조업과 틀린 구조예요. 자, 그럼 슬슬 결론을 내려야 될 시간인데, 과거 미국의 역사적인 반독점 소송 이런 사례를 근거로 만약에 우리나라에도 반독점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공정거래법 관련한 문제가 제기된다 하더라도 단순하게 이런 M&A라든가 확장을 통해서 독과점만 노렸다 그러면 직격탄을 맞는 게 당연하고요. 하지만 뭐 기술력이라든가 아니면 사람들의 사용으로 인해서 뭐 삼성전자의 D램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네이버 카카오의 플랫폼이라든가 아니면 빅테크 기업들의 뭐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플랫폼 자체는 사라지지 않죠. 그럼 그 안에서 반독점 소송이 있을 때 신규 경쟁자가 나올 수 있고 여기서 혁신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이게 주가를 결정을 짓는데, 플랫폼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혁신을 계속하고 신규 사업을 계속 응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아예 이거조차 막아버린다. 그러면은 그때는 문제가 되겠는데, 글쎄요, 그걸 전부 다 못하게 막아버린다? 이건 사실상 불가능하죠. 뭐 네이버가 웹툰 시장, 엔터 시장 진출하는 거 막고, 뭐 새로운 해외 시장 진출하는 거 전부 다 막아서 해외 나가지 마,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뭐 모빌리티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하는 거 하지 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급락하는 상황에서 뭐 앞으로 오른다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뭐 당장 내일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뭐 내일 반등할 수도 있고, 제가 그것까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 역사적인 흐름 이런 거를 근거로 해서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될까 이 정도는 예측을 해볼 수 있는데, 반독점법 요거 가지고 뭐 기업이 완전히 망하거나 뭐 앞으로 이제 뭐 폭락만 남았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 딱 보여지네요. 왜냐 이러다가 주가 더 폭락하면은 굉장히 욕을 더 먹을 수 있는데, 주가가 오르건 떨어지건 그건 신의 영역이니까 맞출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께서 듣고 싶은 건 분석을 통한 소신적인 발언이잖아요. 뭐 틀리면은 나중에 사과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분석한 결과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